2002년 9월 30일입니다. 워싱턴의 프렌치맨 쿨리입니다. 이 남자. 한때 해발 28,000피트가 넘는 곳에 산소통 없이 섰던 이 남자. 집에서 40분 거리. 절벽에서 손에 초크를 바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베레스트도 아니고 북극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화요일 오후의 취미 등반입니다. 하지만 6층 건물 정도 높이의 절벽에서 2초도 안 되는 시간에 산과 폭풍, 심지어 북극곰조차도 그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일이 이제 곧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란 크로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전설적인 미친 스웨덴인 고란 크로프의 무서운 마지막 순간들입니다. 극한의 한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긴 위험하지만 아무도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1995년 10월, 고란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폴로 프로그램의 엔지니어들조차 움찔하게 만들 만큼 미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스웨덴에서 에베레스트 산까지 자전거로 육로로 이동한 뒤 산소통 없이 등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친 짓처럼 들리지만 고란에게는 그것은 단지 25년 동안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으려는 고집이었습니다. 라르스 올라프 고란크록은 평생을 무슨 일이 닥쳐도 방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을 단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6살쯤 되자 아버지는 그를 굴베리로 데려갔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대부분 아버지들은 여행에서 짐을 들어주지만 고란의 아버지는 그가 직접 들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제대로 글을 읽기도 전에 아무도 자신의 짐을 대신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는 한 그 이후로 그는 누구에게도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란을 아는 사람들이 이 계획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은 고란이 항상 해오던 방식, 즉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찾아내고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제거하는 패턴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 후 워싱턴의 현무암 절벽에서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1995년 10월 16일 고란 크로프는 238파운드의 밧줄, 텐트, 스토브, 아이스엑스가 실린 트레일러를 끌고 스톡홀름을 출발했습니다. 부츠 등 에베레스트 원정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챙겼습니다. 그 모든 장비를 뒤에 끌고 맞춤 제작된 크레센트 자전거를 타고 독일과 헝가리를 거쳐 8,000마일을 달렸습니다. 겨울에는 루마니아와 터키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란, 파키스탄, 인도를 거쳐갔습니다. 4개월 동안 혼자였습니다. 운전자들이 그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국경 경비원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는 무언가 고장나면 직접 고쳤습니다. 그가 아플 때는 텐트에서 회복하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걸 해내기 위해 얼마나 큰 자립심이 필요했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스웨덴에서 집을 나선 지 4개월 6일 만에 고란 크로프는 1996년 2월 말에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휴식을 취한 뒤 에베레스트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산악마을 에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고 그곳에서 3월 중순에 도로가 끝났습니다. 그 후 그는 약 140파운드, 약 63kg을 등에 짊어지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남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96년 4월에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기까지 몇 주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까지는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힘든 부분은 끝났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베레스트에 도착하는 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냥 정상까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제대로 적응시키지 않은 채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그의 폐가 문자 그대로 짓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란은 다음 몇 주 동안 천천히 수천 피트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의 몸이 산에 적응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1996년 5월 초, 몇 달간 혹독히 단련한 뒤 고란은 정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 산의 캠프들을 지나 죽음의 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1996년 5월 3일 오후 1시 30분 고란은 남봉 해발 28,000피트가 넘는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혼자 산소통 없이 등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정상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날 그보다 약 200피트 위에 있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라는 등반을 계속하면 하산 시간이 오래 걸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올라갈 수 있었지만 내려올 땐 남은 밟은 시간도 체력도 거의 없을 걸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 영상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면 많은 등반가들이 되돌아서야 할 시각을 무시하고 계속 오른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들은 집에서 에베레스트까지 자전거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이라도 그의 입장이 되어보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곳에 오기 위해 몇 달을 보냈고 2 대륙을 건넜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당신이 해냈는지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란 크로프가 자전거로 지구를 횡단해 목표 지점에서 200피트 떨어진 곳에 도달했다. 돌아서서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해내는 절제력은 거의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고란은 스웨덴 군대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공수부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경험이 시스템 신뢰를 가르쳐준다는 걸 알 겁니다. 모든 안전규칙은 피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런 사고방식이 고란에게 깊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 고란이 바른 등반가들은 거의 따르지 않을 계산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즌 산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이드 중 한 명이었던 롭홀조차도 고란의 결정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판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등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산은 그가 정해둔 되돌아갈 시각을 지킨 것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5월 10일 거센 폭풍이 산 정상부를 강타했습니다. 상업 원정대의 수십 명의 등반가들이 죽음의 지대 상부에 갇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정해둔 되돌아갈 시각을 몇 시간이나 넘겨 하산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맑아졌을 때쯤에는 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2명의 가이드 중 1명이 롭 홀이었습니다. 네, 바로 고란이 하산을 결정했을 때 칭찬해줬던 그 롭 홀이죠. 그는 자신이 정한 되돌아갈 시각을 몇 시간 넘긴 뒤 산 위에서 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란이 지켰다고 칭찬했던 바로 그 규칙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고란은 폭풍이 올 때 이미 베이스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머물러도 됐고 그래도 비난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서 자신이 막 빠져나온 그 죽음의 지대로 다시 곧장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직 위에 갇혀있는 등반가들을 위해 보급품을 들고서 말이죠. 그리고 그 참사가 있은 며칠 후인 5월 23일 고란 크로프는 산소통이나 셰르파 없이 혼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혼자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습니다. 스웨덴 집 앞에서 출발해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직접 에베레스트까지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려와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언론은 그가 한 일에 대해 그에게 별명을 붙였고 그 별명은 평생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미친 스웨덴인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 별명은 틀렸습니다. 미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니까요. 고란은 평생 목숨을 걸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별명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고란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모험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에 관한 책을 출간하고 강연 투어도 했습니다. 이 시절의 고란이 인터뷰에서 활짝 웃고 있는 TV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왜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서 거의 죽을 뻔한 이야기를 마치 다른 사람들이 낚시 여행에서 일이 커진 것을 이야기하듯이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한 평생에 충분히 이룰 만큼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고란은 결코 멈추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1999년 에베레스트에 다시 갔을 때 한 일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뿐 아니라 그와 그의 원정 파트너는 산에서 시간을 보내며 쓰레기를 주웠고 에베레스트에서 버려진 산소통 25개를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다른 사람들이 버린 산소통이었어요. 그 등반에서 그의 파트너는 레나타 크름부스카였습니다. 그녀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설 만큼 훌륭한 등반가였고 또한 고란이 평생을 함께할 계획이었던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에베레스트 정상에 함께 섰을 때 고란은 문자 그대로도 감정적으로도 인생의 절정에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인생이 딱 그가 바라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고란은 안주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얼어붙은 북극해 위에 처진 텐트 안에 누워 곰이 오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와 또 다른 스웨덴인 올라 시나르모는 지원 없이 북극점까지 스키로 가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짐을 썰매에 싣고 뒤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 위에서 북극곰이 그들을 발견하고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가까이에 레인저 스테이션이나 20분 거리의 헬리콥터도 없으니까 두 남자에게 남은 것은 본래 죽일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동물을 막을 소총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곰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고라는 자기 방어와 전진을 위해 곰을 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고란의 엄지손가락이 심한 동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넷째 날에 동상이 생긴 엄지손가락은 경고 신호입니다. 그는 그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국에서는 그의 판단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고국에 돌아오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유명한 스웨덴 작가가 곰에 대한 뉴스를 보고 공개적으로 고란을 범죄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밀렵꾼이라고요. 고란이 그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한 모험가가 자기 나라 법정에 앉아 자신을 범죄자라고 부른 사람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고란은 스웨덴과는 끝이라고 느꼈습니다. 2년 안에 고란과 레나타는 자신의 삶을 상자에 모두 담아 하필이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교회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새로운 나라에서 사랑하는 레나타와 함께 고란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탐험이 될 거라고 믿은 그 원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그는 자신을 전설로 만든 방식을 다시 재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 스웨덴에서 남극까지 항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극점까지 스키로 갔다가 돌아와 집으로 항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항해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쯤이면 그가 체계적이고 자립심 강한 모험가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란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원정 등반가 중 한 명이 워싱턴의 퓨젯 사운드에서 항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등반을 하러 갔습니다. 등반은 말하자면 취미였습니다. 체력을 유지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방법이었죠. 그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프렌치맨 쿨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동쪽으로 약 2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곳은 오르간 파이프처럼 나란히 늘어선 어두운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협곡입니다. 볕이 잘 들고 가깝고 부담 없어서 한가한 토요일이면 현지 등반가들이 찾는 곳이죠. 하지만 이곳의 암벽 등반은 고란이 유명했던 산악 등반과 달랐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과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스포츠입니다. 고란을 전설로 만든 산악 등반은 날씨와 맞서며 인내심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고도와 시간의 싸움이죠. 그 위험은 위험한 폭풍과 눈사태, 희박한 공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계획, 체력,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언제 포기해야 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암벽 등반에서는 위험이 몇 인치 단위의 세세한 차이에 숨어 있습니다. 몇 피트마다 등반가는 멈춰서 하네스에 손을 뻗어 작은 보호 장비를 바위 틈에 끼워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호 장비가 추락 시에 좋은지 쓸모없는지는 수년간의 반복을 통해 손끝으로 쌓아온 판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얻을 수 없는 지식입니다. 2002년 9월 30일 고란은 시애틀 동쪽의 워싱턴주의 사막지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날씨는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고란은 아르다 네루츠와 함께 있었습니다. 큰 꿈을 가진 터키인 등반가 아르다 네루츠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고란이 미국에서 새로 시작한 삶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것은 고란에게 조용한 일상을 선사했고 이날도 그 일상의 한 부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협곡에는 거의 두 사람뿐이어서 그날 아침은 벽을 따라 있는 더 쉬운 코스에서 몸을 풀며 보냈습니다. 이른 등반 코스들은 현대식으로 바위에 바로 박아넣은 영구금속 앵커가 미리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반가는 계속 올라가면서 자신의 로프만 앵커에 걸면 됐습니다. 빠르고 안전하며 일상적인 일이었죠. 이것은 등반에서 수영장에서 랩을 도는 것과 같은 일이었고 오전이 너무 순조로워서 오후 초반쯤에는 고란은 한 단계 더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에어기타 루트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거대한 현무암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65피트 길이의 크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오른 루트들과 달리 벽에는 영구적으로 박혀있는 금속 안전볼트가 없었습니다. 에어기타 루트에서는 오르면서 직접 확보 지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등반가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균열에 맞게 설계된 특수 금속 보호 장비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닙니다. 등반가들은 위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손으로 직접 그 장비들을 균열에 밀어넣어 로프를 걸 수 있는 지점을 만듭니다. 이 방식의 등반은 매우 기술적입니다. 이것은 고란이 이런 방식으로 해본 어떤 등반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한계에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하네스에 보호 장비를 걸고 로프에 몸을 묶고 매듭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딘에게 생각을 전했습니다. 아라딘이 해보라고 하자 그는 밑에서 로프를 잡고 만약 떨어지면 받아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고란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50피트 동안 그는 아주 멋지게 등반했습니다. 손과 발로 틈을 찾아 벽을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몇 피트마다 그는 잠시 멈춰서 그 금속 쐐기 중 하나를 바위에 밀어 넣었습니다. 자신의 로프를 단단한 스트랩에 걸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아르딘은 로프를 풀고 파란 하늘 아래 멀어지는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거의 꼭대기 약 55피트 17m 지점이 전체 코스 중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고란은 바로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허리띠에서 단단한 금속 쐐기를 꺼내 앞으로 힘든 동작을 하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 틈에 깊숙이 끼워 넣었습니다. 아르딘은 위를 올려다보다가 고란이 꼭대기 근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전장비는 그의 발 바로 아래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고란 크롭에게는 평범한 오후로 돌아가기까지 몇 피트의 힘든 등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르톤은 자신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잠깐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머리 위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위에서 본 것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고란, 이 바위보다 정말로 1000배나 더 높은 산을 수없이 올랐던 고란, 미끄러지거나 로프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는 추락하고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반응했어요. 에이르턴은 몸을 고정했어요. 등반가가 추락하면 땅에서 로프를 잡은 사람이 충격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암벽 등반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런 추락은 정말 무서운 비상 상황처럼 들릴 거예요. 하지만 이 스포츠에서는 추락이 너무 흔해서 등반가들은 실제로 추락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한 명의 등반가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할 때 한나절 동안 12번쯤 로프에 걸려 큰 부상 없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하는 일은 로프가 가장 위의 확보물에서 팽팽해지는 것입니다. 금속 쐐기가 버티고 그리고 등반가는 몇 피트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마 그는 욕을 하고 팔을 털겠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드는 미리 로프가 확 당겨질 것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겁고 갑작스러운 당김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협곡을 울리는 거친 금속성에 쾅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대신 밧줄이 느슨하게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빠졌고 위에 있는 사람은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르딘이 눈을 깜빡이거나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또다시 금속성 쾅 소리가 협곡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고란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대신 각각의 보호 장비가 차례로 빠져나가면서 다음 장비가 더 큰 충격을 흡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1초 만에 고란은 마치 공기 외에는 아무것도 받쳐주지 않는 듯 60피트를 떨어져 아든이 서 있던 등반 노트 아래에 평평한 바위 선반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협곡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든은 몇 초 만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고란의 헬멧은 추락 중 산산조각나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60피트 아래로 떨어진 후 딱딱한 바위가 인간의 몸에 가하는 충격은 정말 끔찍합니다. 에이르턴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게 끝임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선반에 부딪히는 순간 즉시 숨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준비된 모험가가 65피트 암벽 등반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어턴이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던 질문은 며칠 만에 등반계 전역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조사관들은 거꾸로 추적해야 했습니다. 벽에 아직 걸려있는 장비와 로프에 있는 장비에서부터 또한 땅에 흩어진 조각들도 조사해야 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바위에서 빠져나온 맨 위에 금속 쐐기를 살펴봤습니다. 등반에서 이 장비는 캠이라고 불립니다. 트리거를 쥐면 금속 로브가 안으로 접히고 틈 안에 넣은 뒤 놓으면 로브가 다시 펼쳐집니다. 이건 중국식 손가락덧 장난감처럼 작동합니다. 더 세게 당길수록 바위 틈 벽을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수천 번이나 떨어지는 사람을 아무 문제 없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에어기타에 있는 암벽이 매끄럽다는 겁니다. 그 틈은 위로 올라갈수록 미묘하게 넓어졌다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바이스처럼 꽉 잡히는 지점이 비무처럼 미끄러운 지점에서 불과 10인치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그런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고란이 수년 동안 배울 기회가 없었던 자물쇠 장인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빠져나간 이유는 잘못된 설치보다도 더 교묘했을 수도 있습니다. 캠이 빠지거나 버티지 못하는데 꼭 누군가의 실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은 세탁기가 스스로 세탁실 바닥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밀지 않았고 진동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요. 캠도 바위 틈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등반자가 움직일 때 로프가 캠을 충분히 흔들면 캠이 움직이거나 진동해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등반가들은 이것을 워킹이라 부릅니다. 캠은 완벽하게 고정된 위치에서 미끄럽고 쓸모없는 위치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으며 위에 있는 등반자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름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잘못된 설치였든 단순히 우연한 진동이었든 그를 50피트 높이에서 지탱하던 캠 장비가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존심의 상처만 입고 놀란 채로 여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반가들은 이런 루트를 캠 하나만으로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이런 장비들을 몇 피트마다 균일하게 크랙을 따라 설치해서 체인을 만듭니다. 등반 중 장비를 로프에 클립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장비 하나가 버티지 못해도 바로 아래 다른 장비가 추락을 막아줍니다. 고라는 빠진 캠 바로 아래 몇 피트에 두 번째 캠을 설치했습니다. 그가 설치한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는 버텼습니다. 그 장비는 해야 할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고 워킹하지도 않았고 그 틈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캠과 고란의 로프 사이에는 짧은 등반용 끈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장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잠깐 옆길로 새겠습니다. 매달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패트리온 아래 링크 확인하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보세요. 쐐기와 로프를 연결하는 고리는 카라비너라고 불리는 단순한 금속 클립입니다. 그리고 카라비너는 e스포츠 전체에서 가장 신뢰받는 장비 중 하나인데 그럴 만한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칭 카라비너는 약 5,000파운드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동차도 카라비너에 매달 수 있습니다. 등반가들은 카라비너를 걸어두고 잊어버리고 평생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도 손에 쥐어본 적이 없다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카라비너는 기본적으로 D자 모양의 알루미늄 고리입니다. D자 모양의 한쪽은 스파인이라 불리는 두껍고 단단한 금속 막대입니다. 반대쪽에는 스프링이 달린 금속 게이트가 있어 엄지로 밀어 로프를 걸 수 있습니다. 손을 놓으면 그 게이트가 강하게 닫히면서 위쪽의 작은 홈에 딸깍 소리를 내며 걸려 원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원이 완전히 닫혀 있는 한 그 작은 알루미늄 클립은 거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반가가 떨어질 때 그 강한 운동 에너지가 단단한 금속 등면을 따라 곧장 아래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강도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탄력 있는 작은 게이트가 무게가 실리는 바로 그 순간 완전히 닫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그 게이트가 아주 조금이라도 벌어진 채 끼어 있거나 또는 카라비너가 심하게 비틀려서 로프가 단단한 등면 대신 약한 게이트를 가로질러 당겨진다면 물리적 상황이 즉시 변합니다. 이걸 소다캔에 비유해보세요. 긴 캔을 테이블 위에 세워놓으면 위에서 아래로 힘을 받았을 때 놀라울 정도로 튼튼합니다. 실제로 캔 위에 올라서도 몸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캔을 눕히면 어린아이도 쉽게 찌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의 추락으로 생긴 큰 운동 에너지가 백업 세기로 전달됐고 쐐기와 로프를 연결한 카라비너가 그를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사관들이 실제로 부서진 카라비너를 집어들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금속 자체가 손상되었거나 금이 갔는지 아니면 불량한 생산분이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금속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흠집이나 긁힌 자국도 없었습니다. 이건 한 가지만 뜻합니다. 그 게이트는 그가 떨어졌을 때 열려 있었습니다. 그 게이트는 어떻게 밀려 열리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으로 좁혔고 두 가지 모두 한 가지 작은 디테일로 이어졌습니다. 클립이 바위에 부착된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바위가 직접 클립을 열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라는 길고 유연한 스트랩 대신 짧고 뻣뻣한 연결부를 사용하고 있어 금속 클립이 자유롭게 매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너무 딱딱해서 클립이 울퉁불퉁한 바위벽에 단단히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클립이 균열의 가장자리에 밀리면 바위가 실제로 그 작은 스프링 게이트를 열어버릴 수 있습니다. 문 앞에 벽돌을 끼워 넣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떨어질 때 무게가 클립에 실리면 돌이 막고 있어서 문이 물리적으로 닫히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클립이 옆으로 비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너무 단단했기 때문에 추락 중에 밧줄이 갑자기 팽팽해졌을 때 클립을 옆으로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곧장 아래로 당기는 대신에 금속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아니라 어색한 각도에서 당겨졌어요. 그리고 카라비너를 이상한 각도에서 당기면 금속이 살짝 휘어지면서 그 작은 게이트가 저절로 완전히 열릴 수 있어요. 전문가들도 두 가지 중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증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 이론 모두 결국 그 짧고 뻣뻣한 연결 장비로 귀결됩니다. 그 작은 디테일 하나로 등반계에 큰 논쟁이 일었습니다. 장비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고란이 장비를 잘못 사용한 걸까요? 한쪽에서는 몇몇 등반가들이 카라비너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장비가 벽에 문질러지기만 해도 열릴 수 있다면 그건 그냥 나쁜 설계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고란이 사용한 그 짧고 딱딱한 연결고리들은 쉬운 아침 등반에는 완벽했습니다. 안전볼트가 평평하고 예측 가능한 벽에 바로 박혀있는 곳에서는요. 하지만 울퉁불퉁한 자연 암벽의 틈에서는 장비가 바위에 걸리지 않도록 느슨하게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반가들은 에베레스트까지 자전거로 갔던 사람이 울퉁불퉁한 절벽에서 뻣뻣한 스트랩을 쓰는 초보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고란은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함정을 만든 셈이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작동했던 장비가 가장 중요한 그 한 번의 등반에서는 잘못된 장비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고란 크롭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에리단 아루우는 프렌치맨 쿨리로 다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는 고란의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갔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생이 끝난 그곳을 보기 위해 스웨덴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에르기타르 기슭, 그 어두운 바위에 에리단은 세 단어가 적힌 추모기를 남겼습니다. 고란이 준비가 결실을 맺을 때마다 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크롭, 정상해. 고란 크롭은 준비만으로도 거의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평생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는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등반가도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봉을 정복하고 그 일이 너무 쉬워서 허탈함마저 느꼈습니다. 알프스에서 어느 화창한 오후, 그는 등반 중에 단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